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별일 없죠? 네, 좀 웃어줘요. 12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스티븐이죠? 스티븐 비건, 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요. 판문점에 갔다면서요? 네,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온 게 5번째인데 판문점은 처음 간 거고요. 네. 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그 비무장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비무장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진행 상황을 봤는데 뭐 북측과 특별히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네. 일단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지금 거기 역사의 현장이 됐잖아요. 네. 양 반장, 그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 서울시가 전두환 씨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하면 또 최 반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양 반장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동안. 그런가요? 네네. 예, 이웃사촌. 그렇죠. 동네죠? 네, 네네. 그렇죠. 그 지방세 9억 8천만 원을 안 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38기동 팀이 연희동 집에 가가지고 음. TV, 냉장고, 뭐 그림 네.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예. 지난번에는 뭐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면서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방송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강하게 몰아붙였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오늘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배기관, 그러니까 연통이죠. 연통이 언제, 왜 어긋났고, 어긋난 건 확인이 됐으니까요. 누가 만졌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제때 점검하지 못한 안전관리 책임도 따지고 있고요. 연통 접촉 불량 때문에 배기가스가 새나온 사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됐는데 2014년 보일러 설치 때부터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지난 7월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업종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친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또 18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절박감이 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조금 후속 반응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자, 경제 얘기를 한 김에요. 요 뉴스 하나만 좀 짧게 짚고 갈게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등이요. 오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빚도 많이 내는 이른바 부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고소득계층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요. 집을 마련하거나 또 추가로 구입하고 높아진 집값이 부채 증가로 그렇게 이어진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가구당 평균 부채를 보니까 7,531만 원으로 조사가 돼서 1년 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죠.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공방이 더 가열되고 있는 청와대 특감 발언 폭로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릉 펜션 참사 속보,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고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비위 행위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특감반원 사태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청와대가 어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문무일검찰총장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김 수사관의 주소지가 있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이 사진의 제보, 경위 그리고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요, 김 수사관은 한국당이 공개한 건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가 준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공개된 리스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107개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불법 사찰을 하고 또 정권 실세의 비리를 묵살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10여 건을 지목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 사찰, 그리고 대학 교수와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 사찰이 없다라고 했던 청와대의 해명을 공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기 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선 데 대해 급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김의겸 대변인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취재하라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국당의 리스트 공개 직후 박 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 10건 가운데 4건은 자신이 보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되는 등 특감반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왜냐하면 임명 초반 김 수사관이 전 정부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고, 특감반장이 우리는 전 정부와는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김 수사관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던 시기, 그리고 근신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아 또 폐기를 했고, 또 일부는 특감 반장조차 보고받지 못한 첩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명하던 박 비서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이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말한 뒤 다소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마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겪은 그때를 떠올리다 흘린 눈물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특별수사팀은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은 대구로 전보되어 가서 계속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당시 박형철 부부장은 지금 부당한 정보로 인해서 현직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은요, 청와대 이 같은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 밖에서 들은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하면 데스크나 특감반장이 보고서를 써봐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이번에 공개된 첩보 목록은 모두 이 같은 OK 사인을 받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청와대가 질책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특감반 사무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조금 전 고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결국에는 또 검찰의 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골프 접대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실시한 자체 감찰에 따르면요, 김 수사관이 명절 때마다 이 지인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명절인데 선물할 수 있지 않느냐 했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는 마치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술수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 수사관이 선물을 건넨 사람이 바로 그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당사자인데요. 그런데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한 당일 바로 해당 지인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단순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김태우 진실게임 공방, 한국당 임종석 조국 직무유기 고발입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검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까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수상한 동선에 대해서 지금 연일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명절 때마다 청와대가 준비하는 선물을 자비로 사서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선물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게 이제 아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신 반장, 그 선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어. 국가유공자나 뭐 사회적 그러니까 배려계층,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네, 뭐 사회 원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딱 제한된 물량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청와대 직원이 살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직군별로 선물을 배정을 받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서 한정된 수량만 딱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자비로 선물을 사서 지인에게 마치 대통령의 선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청와대 감찰에 따르면요, 이 김 수사관 지난해 추석 그리고 올 설에 이 최 씨에게 대통령 명의 선물을 보낸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뭐 방금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이 지난해 이 추석 선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명절 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때문에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죠. 기억나요? 그때 이제 그 정치부에서 소개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양 반장이 소개했잖아요. 예. 그때. 그때 뭐 진짜 제가 그때 청와대 비서실, 맞아요. 뭐 정무수석실, 총무 맞아요. 비서관실 그러니까요. 사방군데 이제 그냥 그래서 그 다른 거 엉터리로 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아니에요. 잘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아무튼 농담이에요. 그래서 네. 했는데 그때 권혁기 춘추관장이 딱 하나 남았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당신 하나 진짜 남았다 운 그래가지고. 좋다 뭐 예, 이렇게 예. 해서 그걸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 잠깐 보시죠. 정 반장, 네. 정 반장 앞에 있으니까 그거 좀 열어볼 수 없어요? 예, 제가 어. 이게 아주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장갑. 장갑까지 장갑부터 어디서 갑자기 나왔어요? 여기 구하기 힘든 선물입니다. 아, 네. 자, 이게 보시면 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항 문양이 딱 있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또 김정숙 여사 이름까지 써 있고요. 자, 보시면 이게 평창 자시입니다. 평창 자시 있고요. 그리고 진도 흥미, 흥미. 진도 흥미요. 흥미 좋죠. 네. 제일 그리고 크네요, 부피가. 2000 햅쌀 안 빠지네요. 귀한 어. 걸. 이거 부들부들 떨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귀한 어. 거라 가지고 제가 가슴이 다 떨립니다. 그리고 예천 참깨도 있고요. 이거 좀 치워주실까요? 예. 그리고 영동 호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그 제가 가져갈 테니까 뭐 그렇게 정리합시다. 아니, 좋아요? 이거 부장이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왜? 다시 춘추관으로 돌려줘야 또 뜯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랐잖아. 어쩔 수 없죠 뭐. 저 장면이 그대로 기억나는데 잠깐만, 저 안 가져갔는데 그때 고반장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여서 뭐 없었구나. 그때 고반장은. 네, 잠깐만, 저 어떻게 된 거지? 정강현 반장이 가져갔나? 아무튼 뭐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잘 먹었겠죠. 네, 그렇게. 약간 의심되는데 지금 반응이. 아니요, 잘 뭐, 먹었어요? 최 반장 잘 아니, 뭐 먹었어요? 이왕 온 거. 그동안 잣을 먹더니 이렇게. 네. 아, 그래요? 맛은 네. 있었어요, 최 반장? 뭐 맛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가져간 사람 지금 누군지 확인은 안 되는데 잘 먹었길 바라고요. 아무튼 저거를 본인 명의로 사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선물하는 것처럼 그 지인에게 줘서 이른바 본인의 영향력 또 여러 가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게 이제 정치권, 특히 이제 민주당의 현재 주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검찰, 대검 감찰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검 쪽에서는 오늘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임원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 KT의 A 상무보를 불렀는데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당 임원은 김 수사관에게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IT 관련 협회의 인사와 재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수사관은 이 제보를 토대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한 뒤에 올 7월 과기정통부 5급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비리를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정치회의가 끝나갈 때쯤 해서 이제 한국당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간단히 언급만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 그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야당 정치인 또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 11건 가운데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간의 갈등설 등 이 4건은 직무상 관련이 있어서 보고를 받았고 뭐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죠. 이 최경환 전 부총리 관련 문건은 김 수사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전 정부의 관행대로 쓴 것이라 감찰반장의 지적을 받고 폐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사건,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대선 자금 모금 등 문건도 모두 특감반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보고를 받은 뒤 바로 폐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첩보 보고를 파기한 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 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이 되기 전에 초안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같은 문건 작성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비밀 지시도 없었고 또 김 수사관이 자기 활동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내면 특감반장이 바로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자유한국당도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낸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청와대는 책임져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 이것은 직권남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당에서는요, 검찰이 이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 차원에서 이송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한국당 최규일 의원은 이 사건 축소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중앙지검에서 특수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이 진산 단장인 김도읍 의원도 이 두 사건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우를 하고 이 고발 사건하고 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뭐 조국 수석은 사는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 주거지 관할 다 찢을 건가요? 그래서 중앙지검이 있는 거고 아닙니까? 김태우와 민정수석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한 검사가 같이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네, 이렇게 뭐 야권, 뭐 자유한국당 특히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아까 저희가 이제 확인해봤고 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김 수사관의 주장을 정치 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개한 목록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사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4대강 반대 세력 방해, 환경단체 핵심 인물 감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불법 사찰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게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좀 살펴보면은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잠정적인 합의를 했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잘 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고요. 지금 야 3당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어제 기존 전개특위 위원인 김학용 정양석 의원을 김재원 그리고 이종구 의원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유섭 의원인 간사를 경험이 많다는 이유에서 김재원 의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재원 의원이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정개특위 간사로 선임하겠다는 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결국 김재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간사를 맡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달했고 나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다만 김재원 의원은 역시 정개특위 위원으로는 계속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요. 검찰이 오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윤병세 전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 참석을 해서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고 또 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윤 전 장관은 이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으로도 재직을 했었죠. 이 검찰은 윤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 시절부터 이 전범기업과 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 교감을 나눈 정황을 포착하고 이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걸 적시하기도 했었죠. 자, 검찰은 이런 보강 수사를 통해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년 초쯤에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초요. 네.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검찰이 방침을 굳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기사는요. 특감 반응 얘기로 할게요. 한국당, 임종석, 조국 등 검찰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방한 일성으로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선명한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북미 실무협상을 이끄는 비건 특별대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몰려든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기도 전에 품 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드는데요.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깜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Toward that end,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by private and religious American organizations. 네, 그간 미국은 민간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또는 물자 반출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말만 인도적 지원이지 의약품을 보내도 장마당에 팔아먹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미국은 대학생이던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후 지난해 9월부터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첫 국정연설에서 원비어의 부모를 초청해 북한의 잔악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After a shameful trial, the dictatorship sentenced Otto to 15 years of hard labor before returning him to America last June, horribly injured and on the verge of death. He passed away just days after his return. 자, 분위기가 바뀐 건 최근입니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특히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제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비장의 카드인 겁니다. 자, 비건 대표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찾아서 한반도 해빙 무드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평화의 집, 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JSA 비무장화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재 남북은 JSA 지뢰 제거 작업을 마무리 짓고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 공동 근무 및 운영 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입니다. 자, 북미 간의 접촉은 따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이 비건 대표는 내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난 뒤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22일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선명한 대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국방부와 여가부인데요. 먼저 국방부에선 올해 일과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성과를 되짚었습니다. 남과 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초엔 남북군 수뇌부의 한라인 개통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실시 계획도 내놨는데요. 내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독수리 훈련은 규모를 축소해서 연중 실시하고 키리졸브, 프리덤 가디언 등 이 가상 워게임 형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 종전대로 2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2019년도를 전작권 전환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이 최초 작전 운용 능력 평가를 내년 8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이어서 2020년 완전 운용 능력, 2021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끝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착착 세워진 훈련 계획과는 달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치 아픈 현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병역법 재개정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조차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크게 안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복무 기간은 36개월,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 그리고 27개월 또 교정시설과 소방서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담긴 2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반영할 계획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년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1안의 경우엔 최소 24개월, 또 최대 48개월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폭력 재발 방지, 또 미투가 불러온 사회 변화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판문점 찾은 비건 대표, 북한에 대화하자 시그널입니다. 네,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죠. 이번이 5번째 방한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고요. 하지만 판문점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상당히 상징적인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오자마자 무슨 종이를 꺼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장면도 봤는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화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준비해온 A4 용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보낼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서 온 건데,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oward that end,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by private and religious American organizations.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네, 북한은 최근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에 나서면서 어린이들의 학용품과 장난감까지 제재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기도 했었죠. 비건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이 제재 예외 조치를 시사한 셈이기 때문에 북한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북한의 불만도 얘기했지만요. 최근 미국이 최용해 등 북한 주요 인사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그동안 들었던 표현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한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네, 뭐 일단 뭐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논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진정성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다. 뭐 이런 논평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미국이 언급했던 뭐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뭐 반응은 나온 것은 조금 아닙니다. 이따 나오겠죠. 뭐 어제 네, 뭐 발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네. 북한도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신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35개 구호단체를 대표해서 이 미국 정부에 편지를 전했던 미국 친우봉사단 관계자가 대북 지원 재개의 청신호가 되기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아까 뭐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비건 대표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 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직접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따른 긴장 완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이 전언인데요. 다만 이번 방문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런 뭐 북측 관계자를 만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겸한 이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하고요. 내일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에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방한 기간 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하여간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 재개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일종의 제재 예외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속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겠죠? 네, 이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서 뭐 이산가족 화상상봉 그리고 북한 양묘장 현대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협력 사업 진행 상황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역시나 이 제재 면제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미국의 원칙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아까 뭐 비건 대표의 정확한 워딩도 들었지만 검토한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 그랬는데? 리뷰라고 했었죠. 네, 저는 정확하게 들리던데 네, 고반장은 알았어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건 뭐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예외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최 반장이 아주 순발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26일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철도 조사는 했잖아요. 양쪽으로 동해선까지 다 끝났는데 내일 이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한 100km 정도 된다는데 그 도로를 내일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26일에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 업무보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국방부의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방안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남북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면 먼저 차관급이 위원장인 남북공동위원회 본회의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열고 분과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남북 핵심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참의장과 북한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한라인 구축 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전시작전권 전환도 속도를 냅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이 최초 작전 운용 능력 평가를 내년 8월에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2020년, 2021년에 나머지 두 단계의 평가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면 물리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매년 4월에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규모를 축소해서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의 힘이 튼튼할 때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군이 강력한 안보 태세로 평화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신반장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 전력 체계에 대해서 정말 꿰뚫고 있는 거. 신반장은 뭘 하나 이렇게 하면요 파고들어요. 아, 네. 네. 누구하고는 달라요. 네, 얘기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예 쳐다보지 말고. 예. 네네. 자, 업무 보고 후에는요, 이 남북 9.19 군사 합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이 북한 정책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직원들을 남북 군사 합의를 성사시킨 주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북한군과 대화를 해보니 어떤가? 북한도 성의를 갖고 있는 것 같더냐? 뭐 이런 합의 이행 과정을 문 대통령은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 JSA 비무장화 조치도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준비가 된다면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가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방부 업무보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어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이어졌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는 데 그야말로 핵심 부처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아마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젠더 갈등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크다. 특히 이제 20대 남성 지지율이 모든 연령 성별대에서 가장 낮았잖아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갖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몇 가지 요인을 오늘 설명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20대 여성은 63.5%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 다른 연령층이 성별에 따라서 뭐 조금씩 격차는 있지만 비슷한 범위 내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과는 좀 눈에 띄게 다른 모습입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4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꼽았는데 첫 번째 젠더 이슈, 두 번째 병역, 세 번째 일자리, 네 번째 소통 부족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양성평등 대책을 펴서 응답을 받은 반면 또 20대 남성들과는 소통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 언급한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4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오늘 수는 없네요. 그 30대밖에 없어서. 관련한 네. 얘기가 나왔는데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관련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업무 보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그리고 27개월 2가지 안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36개월 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에 따라서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안도 제시를 했다고 해서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신반장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발자에서 다뤘는데 다뤘는데 아까 네. 못 들은 모양이네. 나 분명히 들었는데 아까 내가. 제가 병역 생각이 나서 아니, 한 번 더 신반장이 설명한 거를 마치 뭐 드린 지금 막 거였어요. 속보를 챙긴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니 좀 다른 병역 사람이 이슈에 발제할 때 좀 대한, 들어요. 네, 들어. 알겠습니다. 딴짓하지 말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 내용 짧게 좀 다뤄볼게요. 아까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고반장.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이 나왔죠? 네, 이 당정은 우선 상시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빚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 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오는 2022년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지만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남은 빚을 면제하는 특별 감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자,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18조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가 열렸잖아요. 뭐 정확한 인원은 추산할 수 없지만 일단 보도를 통해서 보면 한 12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퇴근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또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이죠. 전현희 위원이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려다가 물병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또 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좀 자세한 얘기는요. 그 내일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판문점 첫 방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에 보도한 내용이죠.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김모 씨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2013년 1월 정규직 전환이 됐고 올 2월에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KT 내부에서 이래저래 잡음이 많았다는 거죠. 일단 관계자들 증언이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단 사무국장이었던 A씨,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이상했다는 거죠. 자, 계약직이었던 김모 씨, 2012년 KT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하죠. 그래서 2013년 1월 정규직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던 1월 말에 갑자기 사표 내고 퇴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두어 달 뒤인 4월 KT 스포츠단이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하니까 다시 특채로 재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는 지적을 했더군요. 아니,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해놓고서 왜 갑자기 그만뒀으며 두어 달 뒤에 또 갑자기 재입사하는 건 무슨 조화냐라고 말이죠. 자, 더 황당한 건 당시 KT 스포츠단 단장이었던 B씨, 그러니까 이 김모 씨의 직속 상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김 전 원내대표 딸이 그때 정규직 공채에 붙었단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미스터리하고 미라클합니다.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해명 들어보죠. 본인의 정치 인생 이전에 자식 문제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더군요. 자, 무엇보다 자신의 딸은 당당하게 시험 합격했고 갑작스런 퇴사 또 난데없는 재취업 이런 거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딸아이에게 못난 아비로서 비정규직 2년 채용 기간에 그 어려움과 고달픔을 저는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 딸의 KT 공채에 합격하고 자진 퇴사한 적 없습니다. 2달 쉬은 적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자, 한편 한겨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작심 발언.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최근 친박계 인사들이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이 보수 몰락의 주범이다. 양심이 있으면 사과해라. 또 무슨 낯으로 당대표를 꿈꾸느냐. 이런 많은 비난을 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김무성 의원 인터뷰가 월간조선 신년호에 실렸는데 그 내용 일부가 소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친박 너희들이 2016년 12월 9일 한 일을 알고 있다입니다. 자, 탄핵 표결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이렇게 의원총회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할지 말지 마지막談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 당시 의총 분위기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친박 핵심들 다 침묵했어요. 그 누구도 탄핵하지 말자 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막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내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다니. 나 참. 자, 그러면서요 특정인의 이름도 꺼냈습니다. 박근혜 하면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뛰쳐나갈 것 같은 바로 그분.
이랬다는 겁니다. 김진태도 탄핵을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은 배신자 아닌 겁니까? 자, 뭐 반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요즘 정말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죠. 첩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화소수가 떨어져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상도 디지털 이 보정 기술로 최소한 알아볼 수는 있게 다시 구현해내는 그런 거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2012년 영상입니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네요. 자, 사람들과 저렇게 악수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스톱. 이 남성 유독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자, 이제부터 마법 들어갑니다. 레드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국장이. 야, 어쩐지 두상이 딱 그 국장이다 했더니. 정말 신기하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 별장 성접대 의혹 다들 기억하시죠? 2013년 이 건설업자 윤모 씨한테서 이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는 그 의혹 말이죠. 당시 검찰은 그 성접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확보를 해놓고도 이 화면이 영 흐릿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서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이 동영상 화질 개선을 요청한 겁니다. 자, 과연 이 동영상 속의 남성의 정체 5년 만에 밝혀질까요? 디지털의 힘을 한번 믿어보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잠깐 체육부 회의로 돌아가 보죠. 자, JTBC가 단독 중계하는 대망의 아시안컵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자,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 조금 전에 아시안컵 최종 명단 23명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황의조 선수를 시작으로 손흥민, 기성용, 조현우 등등 예상됐던 선수들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오늘 명단 발표 직전에 주세종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 선수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느라 명단 발표가 1시간 반이나 지연이 됐는데요. 자, 일단 뭐 주 선수도 포함이 됐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이승우 선수 이번에도 역시 발탁이 되지 못했고 석현준 선수도 탈락해서 그 자리를 지동원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번에 기대가 커요. 황의조 선수 정말 물이 올랐잖아요.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대표팀 성적도 좋고 실제로 선수들 기량도 굉장히 발전한 느낌이 있어요. 호흡도 잘 맞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게 꼭 저희가 단독 중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반장. 아니죠. 그렇죠. 단독 중계, 단독 중계에서 국장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왜요? 솔직해요, 지금.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그 대표팀 명단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23명이죠. 먼저 골키퍼는 조현우, 김승규, 김진현 선수 3명 변동이 없고요. 수비수는 김민재, 또 김진수, 이용, 홍철, 김문환, 김영권, 정승현, 권경원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는 기성용, 주세종,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구자철, 황희찬, 손흥민, 이청용, 나상호 선수가 승선했고요. 자, 최전방은 황의조, 지동원 선수가 나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좀 꼭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문선민 선수와 박주호 선수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유럽파 선수들이 언제 합류할 건가? 그것도 역시 관심거리인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또 골을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언제 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개막인 1월 5일 직전에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 열흘 이상 늦는데요. 좀 늦네요. 왜냐하면 지난 아시안게임 차출 때문에 한 달 이상 팀을 비운 탓입니다. 내년 1월 3일 맨유전을 소화하고 이 아랍에미리트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 시즌에 뭐 요즘같이 물이 오른 손흥민 선수를 2번이나 이렇게 뭐 차출을 하는 게 사실 좀 뭐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국장이 1년에 제가 뭐 2번이나 자리를 비우면 뭐 당연히 아쉬워하시겠죠. 예. 뭐 휴가를 가던 뭐 다른 일 때문에 비우던 같은 좀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 휴가를 반납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뭐 그런 뜻은 제 귀에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휴가를 반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얘기해요, 지금. 네, 맨유전을 손흥민 선수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네. 손 선수는 아무튼 맨유전을 끝내고 13일 이후에 합류를 하게 되면 결국 조별 예선 3번째 경기인 중국전 직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뛰지는 못하고요. 뭐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16강 토너먼트부터 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걸 보면 16강에 나가야 한다는 건데 역시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신토토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승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승각. 무엇보다 이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A매치 평가전에서 6경기 연속 무패, 3승 3무, 뭐 전임 감독제 시행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더군다나 약체팀을 상대로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우루과이 이기고 칠레 비기고 했던 거였습니다. 크게 기복 없이 전력이 안정돼 있다는 평가고 뭐 제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서 또 한 말씀. 왜 못 믿어요? 믿어요. 저는 심판장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쪽집게로 유명한 이영표 해설위원도 이번에는 충분히 우승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정도로 이번 대표팀 전력에 대해서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은 기대가 되네요, 양반장. 예, 뭐 일단 신반장이 지금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땡땡이 무늬를 입고 하죠. 축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국장이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뭐 이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정치부 회의랑 아시안컵이 무슨 상관이냐 뭐 몇 분이 아까 체육부 회의라고 잠깐 바꿨잖아요. 예, 다시 정치부로 돌아갈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아시안컵 투데이, 아시안컵 프리뷰 쇼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예.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예. 왜 보고를 안 했지? 네. 예, 아무튼 그리고 또 이 해설위원이 누구냐면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신태용 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선수들 아시안컵에 뛰는 선수들 상당수가 신감독하고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수들 생각, 뭐 상태 이런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살아있는 해설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체육부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정치부 회의로 갈게요. 오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 의혹. 앞서 저희가 이제 집중 발제 때 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봤고요. 본인은 상당히 강력히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의 당사자가 김 전 원내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또 충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서울시청 점거시까지 했었는데요. 특히 누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는지 그 실체를 가리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실제 그걸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김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도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김성태 의원 딸 채용 의혹도 전부 다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을 좀 예고했잖아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도 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해명 중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또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민주당 쪽에서는요, 2011년 KT 스포츠단의 맨 처음 이 계약직 채용 당시에 대한 해명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도 당시 스포츠단 고위 관계자들이 윗선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뭐 이건 정규직 얘기가 아니라 계약직 채용 지시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정에도 없던 계약직 채용을 했다는 건데 일단 김성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만 한겨레 보도를 보면 딸 김 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또 KT는 헤드헌터 업체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는데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인데 정치권에서는 한테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좀 다뤄보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그건 또 어떤 맥락이에요? 네, 정의당에 따르면 계약직 채용 또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또 김 의원은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심쩍지 짝이 없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게 KT의 입장입니다. 해당 직원과 관련해서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는 것 외에는 더 내놓을 입장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서 궁금증만 오히려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반장 올 2월 그 퇴사 시점, 그 퇴사 시점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한겨레가 김모 씨의 퇴사 시점이었던 지난 2월이 마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가 돼서 논란이 됐던 시점이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사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다면서 이를 마치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소설이다라고 발끈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KT를 상대로 딸의 채용 관련 인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김성태 의원 주장은 이 공채 시험에 당당히 딸이 응모를 해서 채용된 것이고 이 정치인의 딸이라는 점에 이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아비로서 비통하다라고 하면서 한겨레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 뭐 이런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추가 입장이 지금 나왔는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겠지만 다른 요구 조건을 또 건 거죠. 네, 하여튼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그 뭐 내부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를 챙겨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사실 무근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 펜션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어제 서울로 옮겨졌고 부상 학생들은 강릉과 원주에 분산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부상 학생 상당수가 조금씩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릉 펜션 참사 발생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초기 수습은 이제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 치료, 그리고 지원, 또 사고 원인 규명이겠죠. 자, 일단 강릉과 원주에서 분산 치료받고 있는 부상 학생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명의 호전된 일반 병실로 이송된 학생들 외에 2명의 학생이 금일중 일반 병실로 갈 가능성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생은 투석을 하고 있는 학생은 상당한 정도로 회복에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인지 반응과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학생도 미약하지만 조금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명 학생이 아산병원에 있는 5명 학생이 조금의 차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차도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호전돼 가고 있다는 성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책본부는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일반 병실로 옮기더라도 개별 취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극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고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사망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호전, 증세 호전에 정말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병실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참사로 숨진 3명의 학생들 어제 시신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가족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학교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이번 체험활동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했고 심지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해서 숙소에 있었습니다. 펜션조차도 문제가 될 만한 장소가 아니라 멀쩡한 펜션을 예약해서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과 우리 사회가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애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실명을 거론하거나 아이들 사진을 올리거나 심지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까지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의 사고 원인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사고 원인 일단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일러 연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연소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있는데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해가스 배기관인 이 보일러 연통이 왜 분리돼 있었는가, 언제부터 분리돼 있었는가 등에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 정말 황망합니다. 무자격 업체가 보일러 시공을 했을 가능성, 또 애당초 규격이 맞지 않는 연통을 설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학생들이 묵기 직전에 해당 펜션에 묵은 단체 숙박객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일러 연통 상태는 어땠는지, 또 신체적으로 이상 반응이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보일러 연통을 건든 적은 없는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고 역시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한 바 있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제대로 이번에 짚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도 새로운 안전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이런 참극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난방용 보일러 자체에 가스 누출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제발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자, 강릉 펜션 참사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김용균 씨의 어머니 오늘 국회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 12명의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 용균이가 나올 테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긋난 보일러 연통, 경찰 보일러 정밀 조사. 네, 강릉 펜션 참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강릉 여러 병원에서 이제 분산 수용돼 있잖아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에 이 원주의 해당 병원에서요 학생들 상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처음 학생들이 병원으로 왔을 때 기도 삽관이 돼 있었고 의식 상태를 5단계로 나눠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인이 1단계로 본다면 이 당시 학생들은 4에서 5단계, 그러니까 매우 중증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저체온 치료를 포함해서 이 중환자 치료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 측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약물 및 수액 치료를 통하여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는 여러 치료가 끝나고 또 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 환자에게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진정제와 이 환자를 끊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판단 시기에는 아마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강릉과 원주에서 지금 치료 중인 학생들 모두 무사히 회복되길 바라고요. 수사 상황을 짚어볼게요. 일단 보일러 연통이 분리돼 있었다. 거기서 배기가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거기까지는요. 언제부터 왜 분리가 됐는지 지금 거기를 밝히는데 수사의 총력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그 해당 보일러가 설치가 된 게 201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자격자, 그러니까 보일러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설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의문은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설치가 된 이후에 왜 4년 가까이 지난 뒤에 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또 열흘 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부실 설치로 연통이 갑자기 분리됐을 가능성 아니면 또 근래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연통을 분리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보일러 연통 분리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온라인상에서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 일부 있다면서요? 네, 워마드, 일간 베스트 이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섞인 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용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고 수사본부가 차려진 강원지방경찰청은 모욕성 게시물 13건을 확인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 요청을 했고요. 또 사이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된 한 건은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선고 측도 관련 글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해당 사이트들을 폐쇄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숨진 학생들 빈소가 이제 서울에 마련됐다는 소식 저희가 간단히 다뤘죠. 저희는 현장에 가진 않았고요. 학생들의 모교인 대성고등학교에서는 분향소가 차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대성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대성중학교 체육관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숨진 학생들의 친구와 대성중학교 또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조문만 받기로 결정을 했고 일반인과 취재진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발인식이 있을 내일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학생들 빈소를 찾았는데요. 유은혜 부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서 저도 또래 아들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말을 잘 못하겠다. 어머니들이 오히려 더 담담하게 이런 사고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더 죄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을 봤지만요. 오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해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보셨지만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함께 했죠. 김미숙 씨는 우리 아들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젊은 애들을 다 구하고 싶다면서 이 돈만 추구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신문이나 TV에 보도되는 세월호 사건이나 제주도 19살 실습생 죽음, 서울 구의역에서 문에 끼어 죽은 이런 나쁜 일들이 접할 때마다 같은 자식 가진 부모 입장이라 자식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기에 남의 일일 거니 나는 저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직접 겪고 나니 나보다 먼저 겪은 그분들이 뼈가 녹는 듯한 이 고통을 저도 같이 느낍니다. 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을 이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반장들이 그 처리 상황을 잘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경찰 펜션 보일러 연통의 수사력 집중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루지 못한 속보가 있나? 저기 국회 교육위에서요. 오늘 유치원 3법 관련한 논의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파행을 겪었다고 하네요. 자, 이 얘기는 내일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청년들. 네, 내일 또 봅시다. 내일도.